신방실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늘 호감과 비호감을 따지죠. 그렇다면 국가의 호감도는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82% 이상이 한국을 좋아한다, 호감이 간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누가 한국을 가장 좋아할까 봤더니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서는 호감도가 95%에 달했고요. 일본 역시 40%를 넘기며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 이슈나 K-팝처럼 특정 분야 중심으로 한국을 인식했다면요. 최근 1년 사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그 관심이 넓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치적 혼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평가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긴 한국의 점수는 80점대였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에게 준 점수는 60점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세계가 더 인정해주는 우리의 매력을 좀 더 자랑스러워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1월 2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문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음 처방전 시간에는 새해 초반에 찾아드는 새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 직업 시간에는 올해 채용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국가암 등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통계에서는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남성암 신규 발생률 1위에 올랐고요. 여성암은 작년에 이어 유방암이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전체 신규 암 발생률 1위는 바로 이 암인데요. 이 암은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내분비 기관에 생기는 암입니다. 원래 이 기관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또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기관에 발생하는 암은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역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확기에 잦은비로 소를 먹이는 볏짚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소식 전해드릴게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협의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글쎄 국회에서였습니다. 농협 RPC 전국협의회 그리고 농협 신재생 에너지 전국협의회, 정명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장들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조합장들은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도 개정해주고 또 비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규제 개선과 조공법인의 판매사업 보유 확대를 위해서 농협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내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송옥조 의원은 16일에는 농협법 개정 법률안 그리고 19일에는 농지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지금 대표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농협이 왜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현행 농지법 창으로도 농민뿐만 아니라 지난 1996년부터 기업도 농업법인 형태로 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농협회사 법인 설립을 할 경우에는 비농업인이 한 절반 정도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금 길을 열어놨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는 농업인 혹은 농업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농민이 조합원인 농협은 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느냐 하는 게 일선 농협의 그간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농협은 농지를 소유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일단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농지에는 공동 영농 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영농경 태양광 발전 사업이죠.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 등과 같은 그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농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그러면 이게 해당 목적으로 만약 이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농업회사 법인들이 이게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구매하고 난 후에 투기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아마 농어촌공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통해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농협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신용사업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판매사업. 그러니까 이게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이 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영역을 넓혀달라 이런 건데요. 이게 먼저 신용사업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농협법 상으로는 일선 농협이 하는 신용사업에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농협이 하는 신용사업은 뭐 제2금융권 사업으로 흔히 상호금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와 업권이 같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규제가 너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금융권 여신 사업 이용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농협만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준조합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농협은 농협 구역 내 그러니까 관내를 이야기하죠.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한글로 같은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협이나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아예 구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구역 외의 경우도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기준이 농협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신된 거라고 하면 그런 예금된 돈이죠. 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이 규정 때문에 못 빌려준다. 그래서 신용사업에서 다른 제2금융권과의 경쟁이 조금 어렵다. 이런 거고요. 또 특히 일선 농협의 사업은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조합원의 영농을 지원하는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에서 돈을 좀 쓰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농협이나 축협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조합 공동 법인을 설립하고 또 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매장에서는 생활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이게 농협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역 농축협들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대도시에 하나로마트를 하나 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네. 다른 대형 유통 매장과는 달리 이 생활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생활용품 등의 부분에서 구색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 여러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나라고 뭐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번에 송옥조 의원이 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함께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벼 수확기 때 비가 자주 내리면서 소 먹이로 이용되는 볏짚 생산량이 크게 줄고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볏짚 조사료 생산량이 2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24년과 대비를 해보면 한 4분의 1 가량이 줄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벼 수확기 초기에 한 11월 정도까지만 해도 볏짚 조사료 한 놀당 한 12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은 9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같은 경우는 4에서 6만 원 선이었 정도였는데요. 네. 이것과 비교하면은 한 2배에서 뭐 3배 정도 지금 오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산량이 줄었어도 두세 배나 가격이 오르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좀 이례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파는 사람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사는 사람은 이거 못 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더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은 지금 높은 상황이고 품질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거래는 거의 소강 상태인 것 같다고 하고요. 또 수입 조사료로 오히려 눈길을 돌리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올 상반기 조사료 수입량을 늘리고 또 올해 생산될, 그러니까 올 수확기에 생산될 볏짚의 유통량을 한 15만 톤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9배 정도 가까이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어디인가에서는 한 곳 정도에서는 중심을 잡고 이게 수급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이번에 농협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정도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가격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음을 돌보고 일과 관계, 삶을 성장시키는 마음 처방전 시간입니다. 서양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블루 먼데이, 20일 전후로 해서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연말에 쓴 카드 청구서들은 날아들고요. 새해 세운 결심은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춥기도 한 시기라서 더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새해 초반에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새해 증후군, 1월의 역설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웃 심리 상담센터 함광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새해 복 오랜만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면은 다들 의욕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1월 말쯤 되면 좀 급격히 지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새해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욕이 넘쳐야 할 그런 시기에 이렇게 급격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역설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안 그래도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저 찾아오신 분께서 선생님 저 내년부터는 완전히 새로 태어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니까 매일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요번 한 주간은 얼마나 운동을 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러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네. 마치 컴퓨터처럼 포맷 리셋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1월 1일 되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 연말이 안 되던 게 갑자기 1월 1일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내가 굉장히 이상적인 나를 이렇게 설정해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뭐 자기 불일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의 이 갭 차이가 이제 클수록 이게 되게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데, 네. 어쩌면 지금
좀 1월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겪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1월에 그러면서 진짜 시작은 또 구정 이후다 이러면서 또 미루는 네.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새해라고 해서 뭐든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한다,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생살기 열풍, 그리고 새해에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게 강박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 또 무엇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마음의 규칙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을 되게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 이걸 당위의 폭력이다, 당위의 폭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새해에 더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남들처럼 새벽에 난 일어나야 돼. 갓생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압박감을 주는 그런 사회 경제 분위기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또 AI 활용으로 좀 편리해진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 그리고 번아웃 이런 것들이 좀 만성 질환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성과 중심의 사회에다가 말씀하신 AI 같은 게 네. 되면서 더더욱 성과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누가 시켜서 일을 했다면 뭐 요즘에는 뭐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할 만큼 내가 나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바닥인데 계속해서 이제 억지로 시동을 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제 번아웃인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새하얗게 타버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에 굉장히 몰두하다가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피로를 너무 극심하게 느껴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기분이 감정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번아웃인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는데 피곤한 것 그리고 번아웃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번아웃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모르시거든요. 피곤한 거랑 많이 헷갈리는데 이게 비유하자면 피곤한 거는 핸드폰으로 치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모된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재충전이 돼요. 푹 자고 쉬고 일어나면 또 그다음에 이제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쵸 완충이 되는 건데요. 그 번아웃은 이 핸드폰이 너무 이제 오래되거나 너무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그런 어떤 좀 고장에 가까운 상태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도 밤새 충전을 해도 막 5% 10%밖에 이제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절전 모드 상태로 그냥 하루를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그 배터리가 나의 배터리가 5% 정도 좀 절전 모드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번아웃인 건지 좀 확인을 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되게 그냥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번아웃인 분들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일이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영혼이 이 새하얗게 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하던 일이나 관계 이런 데서 이제 다 이제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이렇게 날선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네. 자꾸 이제 거리 두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이제 또 이분들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예민해진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그 저기 마음이 만약 배터리가 아예 0%가 되면 진짜 멈춰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0%까지 가진 않게 하려고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셔터를 내린 거다.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생존 비상대책이다. 전략. 그렇죠. 그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내 성격 탓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비상대책이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신 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는 왜 이렇게 심리적 셔터를 내릴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막 열심히 노는데 자기 체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완전 볼이 뻘개지고 이럴 때까지 놀다가 집에 와서 완전히 뻗어버리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이런 네, 상태가 네. 되는데 번아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거에 너무 과도하게 몰두하듯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너무 과도하게 몰두해서 내가 괜찮은지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습관적으로 성실한 거죠. 습관적으로 성실하다. 이게 또 생각해보면 왜 성실함이 습관이 되는가 하면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더 열정, 성실 이런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 사회가 점점 번아웃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압박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번아웃이라고 해도 그걸 인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내가 좀 게을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더 책짓질하고 스스로를 아니면 자책하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을 봤을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너무 안일해진 것 같습니다. 뭐 매너리즘에 네.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게으른 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번아웃은 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스스로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이게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우리가 전기 차단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내가 전기를 일정 이상으로 너무 많이 쓰면 얘가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잖아요. 전기를 더 이제 못 쓰게 해버리잖아요. 번아웃도 그런 거거든요. 정말 이런 번아웃 상태가 됐다는 거는 내가 이제 막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더 하다간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지켜주려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좀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번아웃이 왔다면 나 진짜 너무 했나 보다. 조금 돌봐야겠구나. 요런 거를 조금 인정해 주시는 거부터가 좀 치유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마지막 안정장치다.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래도 대표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걸 좀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잠은 죽어서 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니 사람이 자야 또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쉰다는 것 자체를 어떤 죄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태해지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느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기 싫으니까 다시 일하는 걸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더 지치고 요런 게 이제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은 죄가 아니고요. 네. 심지어 기계도 좀 쉬어줘야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휴식은 당연한 거다라는 걸 좀 억지로라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멈춰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궁금합니다, 대표님. 죄책감 없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쉴 때 우리가 자꾸 일 생각나고 이래서 더 못 쉬기도 네, 하는데요. 맞아요. 일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게 그라운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순간의 감각에 되게 집중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만약 일 생각이 나면 일 생각 안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커피를 마실 때 그 어떤 그 따뜻한 그 액체의 느낌, 뭐 커피의 향기, 그리고 뭐 이 손잡이의 느낌, 뭐 요런 것들에만 계속 이제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휴식의 연습하는 거에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현실, 지금 상황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게 그 뇌를 좀 쉬게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생각을 하게끔 네, 만들어주는 뇌가 거잖아요. 자꾸 미래나 과거로 가던 걸 여기로 오게 하면 좀 쉴 수 있는 그러면 거죠. 또 커피 다 마시면 또 딴 생각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그 다음 휴식을 뭔가를 하면서 또 다시 그거에 또 감각, 집중해야죠. 다른 감각에도 그러니까 집중하고. 포인트는 일 생각 안 해야지를 하지 않는 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고 또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무리한 계획들을 세우면 오히려 연초부터 더 지치게 되잖아요. 올해 번아웃 없이 건강하게 완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새 목표를 수정해 볼까 하는데 지치지 않은 목표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세운다기보다 습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고요. 목표가 아니라 네. 습관으로요?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헬스장 일주일에 3번 가기에 성공을 했는데 진짜요? 네. 축하드려요. 야, 축하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목표였던 건 아니고 시작할 때는 그냥 헬스장 가서 씻고 오기도 아니었고 아침에 스트레칭 1분 하기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목표를 세우실 때 습관을 만들 때는 2분 안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실패하기 어려운 목표들을 세우시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이게 성공 경험이 쌓이고 뇌에 도파민이 돌고 계속 이게 습관으로 1년을 지속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습관을 만든다 천천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습관도 아니고 그리고 사소한 진짜 습관이잖아요. 자잘한 걸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맞아요, 마시기, 맞아요. 명상하기, 스트레칭 1분 하기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벌써 1월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1월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떤 처방전이 있을까요? 1월은 연습 게임이었다. 하고 맞아요. 뭐 이게 정신 승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신 패배보단 나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좀 스스로에게 채찍만 때리지 마시고 당근도 줘가시면서 좀 이렇게 돌보면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올 한 해를 쭉 길게 지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자책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마음 처방전 시간에는 역설적인 새 증후군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바웃 심리 상담센터 함광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채용이 줄었다,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년 채용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에 맞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2026년 채용 트렌드 가장 큰 변화부터 짚어주시죠. 2026년 채용 트렌드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는다면 네. 대규모 공채의 완전 종말입니다. 그전까지는 공채가 수시로 조금 있었는데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게 이제 완전 종말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대신에 소규모의 질적 채용으로 채용 구조가 완전히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적 채용이요. 왜 우리가 이제 핀셋 채용이라는 소리도 좀 종종 많이 하거든요. 핀셋이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쪽집게처럼 이렇게 똑 찝어내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만 딱 뽑겠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사람이면 그 사람 외에는 뽑지를 않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네. 최근 한국 바른채용인증원에서 채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채용 핵심 트렌드로 AI 확대에 따른 인력 축소 및 질적 채용 전환이 63%를 차지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질적으로 중요한 인재가 아닌 이상은 크게 뽑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많이 뽑지도 않지만 대신에 바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냉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취업 준비생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질적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좀 경력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을 잘 들으셨다가 이 질적 채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경력자만을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서 질적으로 채용하는지를 좀 잘 보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이제 수시 채용이 아예 뉴노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365일 채용 공고를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본인이
직무하고 맞는지 수시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 홈페이지 채용란에 가셔서 어떤 직무를 어떤 식으로 뽑고 요즘은 직무 상세 내역이 예전보다 훨씬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요. 취업 준비생분들이라고 하면 미리 채용 공고를 내가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더라도 네. 아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 보려면 잡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채용 공고에서 우대 자격이라던가 필수 요건을 좀 한번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질적 채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대표님 저는 아직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질적 채용이라는 게 어떻게 바뀐 걸까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학벌이나 자격증 같은 이런 스펙보다는 실제 업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래서 왜 경력자들이 즉시 투입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경력자 위주로 많이 뽑았었잖아요. 요즘은 신입 중에서도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바로 투입돼서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인턴십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 친구들은 너무 똑똑해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 공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질적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채용에 있어서도 이번 2026년 채용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스킬 기반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스킬 기반의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채용 공고도 조금은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행정직 뽑는다, 뭐 마케팅 측이다, 뭐 IT 쪽이다. 그리고 이번에 어느 직무 희망이에요? 뭐 사무행정직 희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2026년부터는 좀 더 세분화, 직무가 세분화돼 있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다. 그냥 사무행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행정이다. 그러면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하려면 빅데이터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네네. 거죠. 행정직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직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성과 분석하는 마케팅이라던가 네. 데이터 기반 행정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IT도 그냥 IT가 아니라 뭐 운영 중심의 IT 지원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IT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런 사무행정 운영 능력 지원 역량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행정적인 기반 능력 이런 것들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킬 기반의 채용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IT라던가 빅데이터 분석 등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정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직무 현장에서는 이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스킬 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킬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스킬 기반의 채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스킬 기반 채용에서 이제 우리 구직자들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할지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채용 공고에서 네. 채용 공고에 보면 우리 기업은 어떤 전공자 필요해요. 뭐 어떤 자격증 있는 자 필요해요. 보통은 이렇게 공고가 났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땡땡 프로젝트 경험자 필요해요. 이렇게 우대사항에 좀 더 우대한다라는 게 이게 시대적 반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직무 기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상세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에서 이런 직무별 상세 요건을 잘 분석하시면 미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의 채용 공고식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된 직무를 미리 얘기를 하고 네. 요즘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물론 채용 사이트에 직무별로 소개를 했지만 지금은 직무 멘토까지 나와서 실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무 좀 더 질적으로 뽑는 거고 스킬도 직무에 필요한 스킬 중심으로 준비를 해라. 그 방향성에 맞춰서 취업 준비해라라는 의도기 때문에 기업의 채용 공고도 이제 이렇게 변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킬셋을 보다 좀 더 구체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기술과 관련된 내용, 스킬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실무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한 전공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결과값을 얻었고 그 결과값을 얻기까지 나는 어떤 툴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배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디지털 배지라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이로 받는 이런 수료증을 대체해서 현대적인 인증 수단으로 개인의 성과나 기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디지털 형태의 배지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배지는 학생들이 취득한 자격이나 경력이나 교육 과정들을 이 배지의 고유의 이미지에 디지털로 담아서 관리를 하고 증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원을 받았을 때 이 디지털 배지를 했는데 이 디지털 배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 지원자의 SNS 활동했던 내용, 이력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모션이라고 네. 그 이력서를 그렇게 모션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디지털 배지로 해서 좀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역량과 학습 과정을 이렇게 디지털 배지에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스킬셋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스킬셋이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우리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한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셋 많이 교육시키잖아요. 이제 이런 마인드셋만 가지고는 취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을 넘어서 이제는 뭐 코딩 능력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업 능력 같은 이런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과 능력, 태도의 스킬 집합체를 우리가 스킬셋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매우 필요해졌다라는 네. 건데요. 2026년도에는 AI 에이전트나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이런 새로운 분야가 성장하기 때문에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로봇이나 이런 AI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직이라고도 하지만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라던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지고 네네.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며칠 전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전산직을 뽑는 거였거든요. 네. 공공기관 전산직인데도 불구하고 협동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거예요. 팀핏 뭐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전산직이면 우리가 전산 프로젝트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그럴 것 아니야?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순간 이게 분위기가 바뀐 건가? 바뀌었네. 이렇게도 생각을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스킬핏에 예전에는 그런 기술 중심으로 하니까 너무 많은 구직자들이 다 무슨 프로그램 훈련이라던가 직업 훈련 기관에서 스킬은 배워왔거든요. 네네. 다만 그 업무를 대하는 태도 네. 부분 이렇게 스킬핏에는 이런 태도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 해결 역량도 들어간다는 걸 좀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대표님 올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채용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팀핏 채용입니다. 팀핏 채용. 우리가 조직 전체에 어울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의 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팀과 잘 맞나? 이런 걸 더 보겠다는 겁니다. 네. 작년까지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컬처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 컬처핏을 넘어서 실제 함께 일하게 될 구성원이 우리 팀들과 얼마나 더 잘 어울리는지 네. 소통은 잘할 수 있는지 시너지는 잘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 채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예전에는 외부 면접관이라던가 뭔가에 이제 반드시 그 부서 실무진이 아니더라도 실무진에서 오시더라도 본부장급이 오던가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낮아졌습니다. 정말 그
팀에 일할 사람을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면접관으로 와서 같이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나랑 같이 일할 나랑 일할 사람이니까.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핏이 중요한데 이 팀 성과가 좋다라는 건 팀워크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팀워크가 좋다라는 건 팀원들과 의사소통도 잘하고 어느 정도 일하는 스타일이나 방향성도 맞기 때문에 이 팀워크가 좋은 거니까 이 팀워크가 좋은 건 조직의 성과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팀핏을 점점점 더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팁을 짧게 좀 부탁드려요. 요즘은 경험을 물어보는 방법도 바뀌었는데 본인이 경험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상시 채용이 일원화됐다, 일상화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스킬셋을 좀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 검증 강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본인의 해왔던 과정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은 성실한 지원자보다는 우리 조직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갑상선암이었습니다. 7722님 갑상선암 정답 보내주셨고요. 3413님 추위야 가라 갑상선암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8225님 정답 갑상선암 아침의 시작을 열어주는 라디오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113님 갑상선암이요. 신랑이랑 강릉으로 일 가는 중인데 정말 춥네요. 그래도 이른 새벽부터 함께 드라이브하니 데이트하는 기분 들고 마음만은 훈훈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